개업공개사 갑이 X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인이라는 것은 검사하고 도장 찍는 게 금인입니다.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매, 교환, 승여, 그 다음에 판결서 등을 금인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마 금인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인 경우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승여나 판결은 중개와 친하지 않고요. 그 중개와 친하면서 금인받는 것은 사실상 교환밖에 없는데 교환 중개는 거의 하는 일이 없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금인을 한 번도 안 받아봐가지고 이게 뭐냐 금인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인터넷에 많던데 금인은 검사하고 이렇게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확정일자처럼 금인 이렇게 스탬프 도장 금인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금인입니다. 자, 그래서 금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어제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어제됩니다. 따라서 답 1번이 맞습니다. 2번에 X가 아파트인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 갑이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4번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 넘는 경우라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없이 주말 체험영농으로 취득할 수 있다 했는데 주말 체험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요. 미만. 그리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영농이라 하더라도. 다만 주말 체험영농인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 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처분해야 된다 했는데 즉시 처분이 아니라 처분 의무기간 1년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는 처분 명령을 하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취득가격 20%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그래서 37번에 1번이 답이고요. 38번은 민법 내용입니다. 공유입니다. 공유.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을이 지분의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죠. 관리는 2분의 1이 초과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디귿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을은 X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지분 과반수로서. 리을 을과 병은 X 토지를 5년 이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모두 다 정답입니다. 39번입니다. 역시 A와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을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갑과 을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뢰인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합니다. 1번 부담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 2번 갑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지금 A의 지분만 그래야죠. 그러면 A만 적으면 되고 B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 처분하니까. 3번 갑은 A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갑이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저당 설정 설명하지 않는 경우. 채권 채무 금액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39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중매매죠. 갑의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정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했는데 알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니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는 자가 X토지를 소유자가 된다. 디귿이 답입니다. 이중매매해도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중매매하니까 형법상 배임죄로 매도인은 실제 서울에서 있었어요. 13억의 상가를 팔았는데 누가 15억 준다고 하니까 15억 받고 먼저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요. 그럼 15억 뒤에 낸 사람이 등기를 먼저 해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판 사람은 형법상 그 배임죄, 임무를 배반한 죄로 징역 2년, 거기에다가 사기죄 징역 4년 해서 6년 받았더라고요. 사기는 왜 사기인지 봤더니만 매출을 부풀려 가지고 은행 융자를 그 담보가치를 높여 가지고 허위로 해 가지고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속였기 때문에 기망행위 사기도 성립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도 중개업소 넘기려고 하면 중개업소도 그렇고요. 모든 식당 같은 것도 그렇고 저도 그 카페 했었거든요. 대학교 앞에서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 지금 생각하면 이종 걸린 생활시설이 아니고 아마 그 단란주점 무슨 뭘로 허가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술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을 팔고 있는데 다른 데 다 문 닫았더라고. 너무 엄청나게 장사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단속 나왔어요. 저는 단속 그 요식업협회 가입하라는 걸 가입 안 했더만 한 달에 6,000원 내라는 거 하기 싫어서 안 했더니만 그 하면 다 단속하는 거 알려주나 보더라고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걸려가지고. 근데 대학생이면 거의 맥주 같은 거 마시러 오면 뭐 신분증 보자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그 당시 지금 한 20년, 25년 전인데
그 당시는 그냥 술 팔지 뭐 신분증 보자 이런 거 하는 문화가 그래버리면 손님 다 떨어지죠. 대학교 앞에서 다 대학생밖에 없는데 그때는 또 미성년자 나이가 아마 20세인가 그랬고 술 파는 거는 19세 이상인가 그때는 하여튼 이게 지금 법마다 다 달라요. 술 팔 수 있는 나이하고 미성년자 나이하고 어쨌든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받았어요. 문 닫아야 되고 뭐 영업정지 받아버리니까 자꾸 옆에서 신고하니까 할 수도 없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팔라고 했는데 아무도 살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벼룩시장에 광고 내놓고 손님 옵니까? 지금 바로 보러 가도 되냐 묻더라고. 예, 와도 됩니다 해놓고 바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막 술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손님 이렇게 많습니까 하더니만 계약 체결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기가 되기가 힘든 거는 뭐 기망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재산적 이득을 취득해야 되는 저는 권리금도 다 못 받고 보증금만 빼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전화 왔더라고. 3개월 후에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쏘겠냐 이러더라고. 나 할 때는 장사 잘 됐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끝이 처벌도 안 받았어요. 제가 뭐 권리금이나 많이 받아 먹었으면 사기치 가지고 만약에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그때 알은 게 너무 이게 전부 다 저는 월세 내기 싫어가지고 보증금만 다 내고 들어갔어요. 보증금이 20평밖에 안 되는 상가에 보증금이 1억, 권리금이 1억이에요. 그렇게 2억 주고 들어올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보증금도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권리금 다 떼고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보증금만 겨우 뺐어요. 보증금도 안 빼고 있으면 계속 월세까지 내야 돼. 월세는 안 내지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문 닫아 놓고 있으면. 중개사무소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 되면 빨리 파는 게 좋겠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좋지 그냥 문 닫아 놓을 수는 없어요. 40번에 답 3번. (41번) 보겠습니다. 349페이지 4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인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인 요청을 받아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하니까 아마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라고요.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번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금인받아야 된다. 즉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만 금인받습니다. 저당권 금인 안 받습니다. 오직 토지거래 허가는 지상권도 허가받아야 되죠. 유상계약이나 예약인 경우.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3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3번이 정답입니다. 즉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경우에는 금인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가등기 할 때 받죠. 예약인 경우.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 3번이 답인데 실제 지금은 매매계약인 경우는 실거래에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게 이신청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인데 나머지는 명백하게 틀렸고 여기서는 포인트가 본등기 할 때 금인받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3번이 답이었고요.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금인받아야 된다. X입니다. 금인 어제되는 게 두 가지라고요. 실거래 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받는 경우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금인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금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계약서, 금융계약서 암기 프린트 10번에 보면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이 형식적 기재사항만,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인을 해줍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하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기한 기재를 합니다. (41번의) 답 3번이고요. 4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2017년 2월 28일 자기 소유 엑스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을은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위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확정일자는 주택은 동사무소, 동사무소를 지금 주민센터, 행복센터 부르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또는 공정인 사무소 또는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받아야 되죠. 1번 틀렸습니다. 받을 수 없다 해서. 2번 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엔 판례가 슈퍼마켓이나 인쇄소를 주택하고 같이 써도 주택으로 보호받습니다. 근데 다방이라는 말 나오면 적용 안 됩니다. 다방하고 주택으로, 주택이 방이 2개 딸린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이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전부 다방이고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방의 면적이 70% 정도 되고 주택은 30%밖에 안 되고 또 다방 주인은 따로 집이 있다고요. 아가씨들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경우 주된 용도가 다방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슈퍼마켓이나 인쇄소, 옛날에 구멍가게 조그마한 거 하면서 그 방 딸린 거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요즘은 거의 다 없어졌죠. 24시간 편의점 들어오면서 지금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거 들어온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나요? 그 한 25년 그때부터 슈퍼마켓 조그마한 이런 게 다 거의 몰락의 길을 걸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갑이 주인이죠. 집주인, 을이 세입자. 예,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주인은 또 2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세입자는 해지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묵시적 갱신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2년 있다가 다시 계약서 새로 쓰는 게 좋아요? 권리관계 변동은 없다는 전제에서 은행 융자 같은 것도 새로 받은 것도 없고 깨끗해요. 권리관계는. 그러면 새로 계약서를 2년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옛날 계약서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묵시적 갱신되는 게 더 좋죠. 묵시적 갱신됐다가 나가고 싶으면 다시 해지 통지하면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돼요, 주인은. 근데 새로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동안은 새로 나가고 싶다 해도 2년분 월세 다 깔 수가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조정 신청할 수 있다. 7월 첫 번째 주에 내드렸어요. 이게 위원회라는 말 들어가는 거 4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공제운영위원회밖에 없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나머지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4개 위원회 비교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다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규정이 있는데 상가임대차위원회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규정이 없죠.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정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 임차인은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예, 감액은 상한선이 없죠. 정액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20분의 1. 정감 청구와 정감 청구가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 정액만 상한선이 있다. 정감 청구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올렸다면 더 많이 올려도 됩니다. 5% 초과해서 올려도. 근데 월차임 전환율은 강행 규정입니다. 월차임 전환율은 이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더 많이 받아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정감 청구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100분의 5를 약분하면 20분의 1, 5% 다 같은 말이죠. 올해 상가가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개정됐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시험에 민법에 나오든 중개실무에 나오든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은 1할이면 10%입니다.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5%죠. 시험에 기준금리가 몇 %인지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한다면 기준금리는 1.5%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상가인 경우에는 1할 2푼, 1할 2푼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12%에 똑같은 말이에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입니다. 기준금리 곱하기 4.5가 되겠죠.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지금 1.5% 곱하기 4.5 하면은 6.75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뒤에 이게 오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문제가 3천만 원을 내리고 그런 문제 없던가요? 49번? 네, 49번 문제를 미리 풀어보겠습니다. 49번에 보면은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3천만 원을. 그러면 3천만 원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지금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 10% 또는 기준금리 1.5% 더하기 3.5% 하면 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를 초과할 수 없죠. 3천만 원에 5% 하면 5, 35,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연 5%거든요. 1년에 150만 원이죠. 1년에 15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야 돼요. 나누기 12. 월로 하려면, 월 차임으로 하려면 12를 하면 12만 5천 원이라고요. 그 보기에 12만 5천 원만 있고 15만 원이 없죠. 보기를 아마 15만 원 해놓으면 다 15만 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옛날에 IMF 때는 2부로 달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이면 3이 6. 3천만 원인 경우는 60만 원 달라고 했어요. 월세로. 그러다가 어느 날 일부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이면 30만 원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5%밖에 안 되니까 12만 5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세로 돌리는 경우 보전금을. 주택인 경우. 지금 상가는 이 계산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6.75 하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 못하죠.
아마 상가 계산하려면은 기준금리를 2%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면 곱하면 9니까 9는 어느 정도 계산하기 암산을 할 수 있도록 낼 수 있겠죠. 1.5%로 하면은 지금 상가는 좀 출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게 출제를 안 하고 그냥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걸 물을 수도 있거든요. 계산하는 게 안 나오고. (42번에) 5번이고요. (43번) 옳은 것입니다. 갑을이 있으면 항상 갑이 우울적 지위에 있으니까 집주인을 보통 갑이라고 하죠. 세입자를 을이라고 합니다. 1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용이 되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X주택을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등기를 하게 되면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즉 방 빼고 이사를 가더라도 등기해놓고 가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되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돌려받는 것은 동시행이 아니라 선의행 관계에 있다. 돈부터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된다. 3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X죠.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연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금 갑과 을이 있고 갑과 을이 임차인이고요. 병한테 팔았는데 지금 갑이 매도인이고요. 병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될 때까지 을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승계된다고요. 을이 소유권 취득한 후에 병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병한테는 대항할 수, 병한테는 돈 달라 할 수 있죠. 병이 다시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정한테는 대항할 수 없겠죠. 헷갈려요 이거.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었다. 그러면 병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줘야죠. 세입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세입자가 주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럼 혼동, 민법의 혼동이라고 하죠 이거.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이 말은 지금 우선 면제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1번은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소액 임차인,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최우선 면제죠. 최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게 다 최우선 면제입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것을 그냥 우선 면제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다. 1번은. 그래서 틀렸다. 최우선 면제는
못 받는다. 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세입자는. 자,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우선 면제, 즉 최우선 면제 범위는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죠. 암기 프린트 29번. 암기 프린트 29번. 29번 맞아요? (29번에) 거기에 서울이 1억 1,000만원 이하라고 1억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야 지금 이게 최근 프린트예요. 혹시 1억이라고 돼 있으면 이게 오래된 프린트입니다. 새로 교체해야 되겠죠. 1억 1,000에 3,700. 과밀 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은 1억 이하인 경우 3,400. 이게 세종, 용인, 화성이 신설됐고요. 광역시가 아닌데 파주가 추가됐습니다. 파주, 광주, 안산, 김포, 파주가 추가돼가지고 6천에 2천만원까지, 기타 지역 5천에 1,700만원까지입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지역별로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3번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4번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했는데 보증금을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5번이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모텔에 숙박, 장기 투숙하는 것도 임대차 계약입니다.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면 임대차죠. 그러나 2년간 다른 사람한테는 방 주지 말라, 나만 쓰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모텔에서 그래 불나가지고 만약에 투숙객이 죽었어요. 그 만약에 임대차라면은 임차인이 아파트 임세 들어가지고 살다 불나가지고 죽으면 주인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이. 근데 모텔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그게 판례예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텔 주인이 책임이 있어요, 불나면.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 명백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택임대차인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돼. 세입자 잘못해가 불나면. (44번에) 5번입니다. 45번 옳은 것은 했는데 2011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그 다음날 오전 0시죠.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둘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주로 근데 중개사고 나는 걸 보면 실무적으로 보면 다 같은 날 1일날 이사하고 1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도 1일날 건저당도 1일이다.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건저당 1일, 확정일자 임차인 1일. 이런 경우는 건저당이 먼저 배당받죠. 건저당은 1일이지만 확정일자 1일인데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니까 두 가지를 다 갖춘 2일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건저당도 3일이면 이 건저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동순이 안분배당이죠. 대항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임대차 중개를 해보면 저도 옛날 세 살 때 이걸 옮기려고 해보면 미리 하루 전날 전입신고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옛날 집에 대해서 또 대항력이 상실돼 버리죠. 그럼 옛날 주인이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동시행해야 되는데 보증금 받아 나오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이전했다가 만약에 전 주인이 돈을 안 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돈 받아가 나오면서 그날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판례를 보면 세입자가 불안하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했어요.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개업공개사가 요즘 전세권 등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똑같습니다. 전세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그냥 이사하는 날, 이게 1일 날 이사하고 이 주인이 같은 날 이사하는 날 대출 받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 넘어가니까 건재당이 먼저 배당받죠. 그 세입자 배당 못 받은 사안에 있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중개 업무이므로, 따라서 중개 업무인지 아닌지는 손해배상을 할 때 중개 업무는 우리 법 2조 용어정의에서의 중개하고는 좀 달라요. 손해배상을 위한 중개 업무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므로 이것도 중개 업무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법적 책임을 안 지으려면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하고 비슷합니다 했으면 틀린 말 아니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똑같다 했으니까 틀리죠. 똑같지가 않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대출을 다 받으니까 확정일자는 그 다음날 이사를 같은 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면 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전세권하고 그럼 건재당하고 같은 날이면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전세권이? 그거는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죠. 동순별접. 그 접수번호라고 보면 돼요. 접수번호. 접수하니까 바로 뜨더라고. 등기되기 전에도 뭐 누가 접수했다고 바로 뜨더라고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해보면 등기되기 전이라도. 동구면 순위번호, 전세권이나 뭐 건재당이나 다 얼구잖아요. 그럼 순위번호인데 사실상 접수번호가 빠르면 순위번호도 빠르죠. 동순별접. 시험에 나오면 동순별접에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동구가 뭐 같은 갑구, 같은 얼구가 동구. 별구는 하나는 갑구, 하나는 얼구를 별구라고 합니다. 동순별접. 물건은 순서가 있죠. 근데 이거는 동순이라고 했잖아요. 확정일자는 아침 9시에 받고 건재당은 오후 4시에 해도 똑같아요. 반대로 건재당을 오전 9시에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오후 4시에 받아도 동순이에요. 같은 날이면. 등기한 시각하고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오잖아요. 날짜만 나오지. (45번에) 1번이 답이고요. 2번 한 집원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분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단다다공 아연다기 할 때 단다다공 즉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되죠. 단다다공 아연다기 공동주택 단독주택 반대로 적었네. 단다다공 아연다기 단독주택이 단다다공 공동주택이 아연다기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그 다음에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다. 다자 돌림을 주의해야 되겠죠. 시험에 거의 이게 나오니까 단다다공 아연다기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서 동호수 적어야 되지만 다가구는 안 적어도 된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지분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생깁니다.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 적었으면. 민원인이 전입신고하는 용지, 전입신고 용지가 있잖아요. 그게 똑바로 적었다면. 그 다음에 4번 주식회사인 법인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대기업은 적용 안 되죠? 만약에 이 은행이 은행 지점장 자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돈을 은행에서 법인이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물론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적용될 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도 적용되지만 대기업 이런 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해도 법인이 돈을 지급했다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대구에 발령 나가지고 아파트 그때 6천만 원 주고 아파트 전세 30평짜리 전세를 얻었었어요. 30년, 한 25년 전이나 되겠네. 20년도 넘었는데, 근데 대항력이 인정이 안 돼요. 법인이니까. 법인에서 돈을 지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면 돼요. 법인은 보험 안 되니까. 법인이 와가지고, 법인은 법인 장부에 기록만 하면 되지 돈만 딴 데 안 쓰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제대로 쓰기만 하면. 그래서 법인은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 보증보험회사에 전화하면 보험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법인은 대체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죠. 그 중소기업, 대기업이 분류하는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시험에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이렇게 출제할 때 줍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법인이라고 하면 보호 안 된다고 해야 돼. 대기업인지 지금 중소기업인지 구분 없이 법인이라고 나오면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원칙은. 원칙은 자연인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법인도 적용됩니다.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해야 되는데 이사를 다른 데로 가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하죠. 다만 전세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45번에 1번입니다. 46번 보증금 1억 2천만 원 틀린 것은 했는데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매시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면제받는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되죠. 최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증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지금 광역시는 얼마에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죠. 이번에 광역시는 개정되는 게 없어요. 지금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는데 지금 보증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1억 2천이라고 돼 있죠. 1억 2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죠. 그 숫자. 서울은 1억 1천 이하인 경우 3,700까지.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분만 기재하면 안 되고 다세대는 단다, 다공, 아연, 다기 할 때 다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지분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동호수까지 적어야 된다.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정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정액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대항력을 갖춘 이후에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정액됐는데 계약서 새로 깨끗하게 정액된 금액 그냥 1억이었는데 1억 2천 해가 적어버리면 전부 다 후순위가 되죠. 그래서 종전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정액되면.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우선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틀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네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려면 3일날 이사, 2일날 전입신고, 1일날 확정일자, 그 다음에 1일날 건저당,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대항력은 뒤에 갖췄다고요.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 이 건조당하고 1일, 확정일자 1일 돼 있는데 답은 건조당이 2일이면 누가 먼저 받아요? 건조당이 만약에 2일이라면, 확정일자는 그대로 1일이고 이렇게 돼 있다면, 3일이라면, 건조당이 3일이라면 누가 받아요? 4일이라면 건조당 설정 등기일이 누가 먼저 받아요? 2일, 3일이라도 건조당이 먼저 받고요. 만약 건조당이 4일이면 임차인이 먼저 받죠? 왜? 대항력이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니까, 다음날 오전 0시 4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저당권은 4일이라면 4일날 9시는 넘어야 되니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잖아요. 등기소에. 그래서 건조당이 4일이라면 임차인이 먼저 받고, 건조당이 3일이라도 건조당이 먼저 배당받죠? 건조당은 3일이고 이거는 대항력을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러는데, 실제 소송 실무상은 이상한 거는 거짓말 시켜도 입증할 길이 없죠. 증거 없는 거는 판사 앞에 가면 거짓말 해야 됩니다. 저도 거짓말 해봤어요. 또 이 거짓말 했다고 이 녹음돼서 녹화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판사가 묻는데 둘 다 증거 없는 거는, 저도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제가 고소인으로서 조사받는데 대질신문 했는데 거짓말 했어요. 서로 상대방이 거짓말 하니까 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쏘겠다고 상대방은 안 쏘겠다고 이러니까 서로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대질신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대질신문 왜 틀리냐 해가 때리면서 빨리 둘이 말 같게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대질신문하고 묻고 서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냥 적어버려요. 저는 들은 적 전혀 없다. 확인 설명 들은 적 없다. 그 사람은 설명 다 했다. 그 증거는 없어요. 문서는 없어요. 설명 다 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둘 다 증거 없으니까 결국은 무죄 나오더라고요.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판사들은 둘 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요. 둘 다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46번에 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47번부터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죠. 끝까지 다 풀어서요. 다음 주. 이게 다음 주가 중요해요. 전부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민법에서도 20회당, 동시배당 해가지고 경매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법에만 나옵니다. 오히려 경매보다 매수신청 대리가 점수받기가 훨씬 좋아요. 매수신청 대리는 그냥 있는 조문 그대로 암기하면 되고, 경매는 좀 어렵죠.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등기법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경매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